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불법 도박이 이제는 청소년들에게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중독과 또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 건데요. 잠시 후 이슈 톡톡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는 청소년 불법 도박의 실태와 해법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모정 톡톡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에서는요. 최근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은 확대하고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 자세히 알아보고 또 관련해서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청취해 주십시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수요일엔 생활 밀착형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어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면서 이 3,500고지에 바짝 다가섰는데 오늘 장은 하락세네요. 동향 전해주시죠. 네, 증시가 고평가됐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개장 직후에 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했었지만 이내 하락하더니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1.1% 내림세로 3,44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팔아냅니다. 1,236억 원 팔아내면서 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789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240억 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조정이 나옵니다.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강경 발언에 힘입어서 방산 대표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5% 넘는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 지수 움직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지수 역시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2.2% 하락하면서 85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주체의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815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1,138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3,1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자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모두 약세인데요. 특히 제약 바이오 쪽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8.7% 급락합니다. 예. 오늘 장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오름세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아이온큐를 비롯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통신 파장 기술 발전 등 구체적인 기술 진전 소식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유지하자 국내 관련주들 역시 훈풍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현재 흐름 어떻습니까? 네, 오늘 외환시장 환율 같은 경우 1,393원에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레벨을 좀 높였습니다. 1,395원이고요. 반면 유로화와 엔화는 약세입니다. 유로화 현재 1,646원, 엔화는 944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하프타임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다음 달에 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니까 이번 달보다 크게 감소할 걸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래도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어쨌든 이제 97 공급 대책으로 매년 이제 한 27만 호씩 예. 수도권에다가 5년 동안 135만 호 이게 착공 기준이에요. 첫삽을 뜨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불안합니다. 지금 물론 뭐 월별 입주 물량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네. 이 월별뿐만이 아니라 연간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10월 한 달만을 놓고 보면 수도권의 입주 아파트 물량이 1,128세대로 네.
이번 달에 비해서 거의 80% 가까이 줄어듭니다. 아이고, 네. 이게 2015년 5월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 서울은 46세대예요. 네, 46세대요? 네. 네. 신규 입주한 아파트가. 네. 그리고 인천이 340세대에 불과합니다. 뭐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전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 지어지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지금은 이제 잔금 대출이 막혔어요. 무슨 네. 얘기냐면 저는 지금 전세로 잔금을 치를 겁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렇죠. 바로 입주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출 규제 강화됐죠. 그런데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 눌러야 되는 사람은 더 많아졌어요. 예. 사는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공급도 줄고 있는데 이러면 전세 시장이 불안합니다. 아하. 물론 이제 11월, 12월 다시 10,000세대 이상 입주 규모가 늘어나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수임통은 좀 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분양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분양 지연되고 있고요. 인허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다 부동산 PF 리스크 때문에 이런 이제 이 서울 특히나 수도권 아파트 공급의 감소세가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도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야, 이 공급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다 보니까 벌써 다음 대책 언제 나오지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주위에 네. 청년층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지금 네. 지금 사야 되나? 예.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의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생애 최초라든가 신혼부부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6억 원 이하만 정책 대출이 가능해요. 네. 근데 지금 서울에는 눈을 찾아봐도 6억 원 이하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변두리의 일부가 있긴 하지만 내가 한 번 사는 건데 네. 한 번 사는 건데 네. 이러면서 이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저희 세모정 들으시면서 힌트를 좀 얻고 싶어 할 텐데 다음 주는 또 뭔가 새로운 소식이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자, 최근 6년을 살펴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매수량 상위 10명이 4,000가구 넘는 주택을 사들였어요. 그렇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내 주택은 한 채가 없는데 남들은 10년 동안 10명이 4,000가구 넘게 주식처럼 주택을 사들인 겁니다. 야, 10명이 4,000가구. 네. 맞습니다. 들인 금액만 매매 금액만 6,6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예. 이게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2020년까지 그리고 그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을 가장 매수 많이 한 사람 상위를 좀 상위 얼마나 많이 매수를 했나 들여다봤더니 상위 10인의 평균 네. 한 명당 평균 약 400채씩 411채씩 1인당 평균 663억 원어치 부동산을 사들였는데요. 예. 1등 개인 1위가 794채 800채를 사들였어요. 와, 최근 6년 동안. 네. 그게 1,160억 원을 들인 겁니다. 와. 이게 800채? 6년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800채라는 거 상상도 못할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거의 네. 매주 샀다는 얘기예요. 너무 바빠서 이렇게 못 살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다 보니 예. 특히 일부 개인의 경우에는 한 번 계약에 수십억 원대 고가 주택을 또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예. 이게 뭐냐 이게 완전히 좀 투기판이 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물론 공급 확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투기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 게 아니냐라는 거고 사실 이분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다주택자들 양도세율은 기본세율 6에서 45%에다가 중과 20에서 30% 더 얹어져요. 네. 그러니까 최고한 65%에다가 지방세 별도니까 한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네. 1억을 차익을 남겼다 하더라도 예. 거의 한 7천만 원 가까이는 세금으로 빠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계속 사는 건 물론 뭐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네. 여러 차면 사면 살수록 저긴 한데 근데 상당히 이렇게 좀 일부가 전체 물을 좀 흐트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좀 어느 정도 좀 투기가 좀 일반적인 네. 이 서민들의 어떤 조바심을 좀 일으키지 않도록 네. 좀 이거는 좀 어떤
대책이 좀 마련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몇백 채씩 다 꼭 뭐 살기 위해서 사는 집들이 아니니까 맞아요.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조금 한 채씩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는데.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일단 이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분기마다 한국전력은 그 동안 연료 연동비, 연료가 이제 얼마나 전부 다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조정, 연동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연료비 조정 단가, 이게 국제유가하고 LNG 석탄 가격 이런 거에 변동에 따라 분기마다 고시가 되는데 이번만큼은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굉장히 길어졌어요. 2022년 3분기부터 14분기 연속 동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3, 4년째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국제유가가 많이 좀 떨어진 것도 있어요.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인하리 여력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누적 적자가 지금 28조 원이 넘습니다. 그걸 감안하게 되면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이제 정부가 동결을 결정했는데 문제는 내년이에요. 정부는 어쨌든 지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언했거든요. 그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상향 조정을 하고 이러게 되면 전력 구매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좀 커질 수밖에 없고 그걸 지금처럼 한전이 오롯이 다 커버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기요금 현실화가 내년부터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혹시나 또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아닌지 하는 또 걱정도 들고요. 자, 은퇴 후에 노후 창업으로 이런저런 사업들 많이들 뭐 선택을 하실 텐데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든 사례가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은행 예금을 내두자니 2, 3%예요. 이자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주식이나 위험자산이 좀 위험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 노후 창업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통계청에 지난해 이제 조사를 보니 전기가스나 이제 이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 수가 3만 7천 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태양광 발전 산업이 굉장히 좀 곽광을 받고 있느냐?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알려지다 보니 60대 이상 고령층의 창업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태양광이라는 게 사실은 한번 설치하고 난 다음은 그렇게 막 손쓸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자 굉장히 뭐 보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연령대로 보게 되면 50%가 30.8%로 가장 많았지만 60대 맞아. 60대는 두 번째로 비중이 컸습니다. 26%로 60대 이상 이제 사장님이 가장 많았는데 뭐 에너지 전환의 흐름이라는 또 그러면 안정적이라는 또 기술 장벽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과 맞물려서 태양광 발전이 고령층의 어떤 창업에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태양광이잖아요. 태양이 있어야지만이 발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게 유지비나 또 이제 정부 정책의 변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좀 정책을 우대하는 정권이 바뀔 경우에는 상당히 곽광을 받겠지만 그러나 부지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특히나 이제 이게 한 번에 묶이면 자산을 좀 팔고 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한때는 이제 태양광 발전 산업을 하게 되면 연 10% 이상 수익률 공부합니다. 보장합니다. 막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이게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뭐 3에서 5, 6% 수준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주셔야 합니다. 뭐 섣불리 이렇게 막 성급하게 선택해서는 위험이 있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창업과 이제 폐업 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이제 가맹점주에 대한 어떤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정위가 나섰습니다.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 핵심이 뭐냐? 창업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정부성을 높이겠다라는 거, 또 폐업할 때는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맹본부가 제출하고 있는 정보 공개 제도를 보게 되면 기존에는 사전 심사제에서
사후 공시제로 전환하게 되고 네. 창업 희망자가 최신의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개선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계약 해지입니다. 네. 사실 폐업 과정에서 가맹점 사업법에 따라서 이게 명문화하기로 돼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영업 중단하더라도 위약금 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맹점 본사와 이제 굉장히 프랜차이즈 빵집 같은 경우에는 몇 년마다 이제 리모델링 해야 되고 네. 이런 조건이 있어서 굉장히 갑을 관계였다면 네. 조금은 실질적인 이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좀 협상력이 약한 이제 구조적 약자인 가맹점주를 실질적인 권익 향상에 어떤 관행을 좀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꿈을 안고 시작하는 가맹점주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쪼록 좀 피해보는 일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장 열흘까지 이어지는 올해 추석 황금 연휴 기간에 우리 택배 기사님들도 한 사흘에서 최장 닷새 쉴 수 있게 된다고요? 지금 추석 연휴 지금 택배 성수기가 가장 몰립니다. 그렇죠. 네, 설과 이제 추석 때가 이제 가장 택배 물량이 몰리는데 그러다 보니 택배 기사님들 쉴 수가 없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있어 왔는데 네. 택배 기사님들도 사흘에서 닷새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물류업체에 따라서 이건 좀 다릅니다. 배송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또 기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물류업체, 이커머스 업체들의 이제 약속인데요. 네. 일단 보니까 이제 일부 플랫폼 업체의 경우에는 C업체의 경우에는 연회도 정상화는 하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업 기사 시스템을 통해서 배송을 유지하면서도 이 기사분들의 경우에는 순환 휴무를 갖도록 이제 하는 데도 있고요. 네. 또 가장 큰 이 C사의 경우에는 추석 연휴 기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아예 4일간 배송을 중단하는 데도 있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자신이 이제 이용하는 지금 그 택배사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네네네. 고향에 선물 보내실 분들은 택배 일정 확인하시고 사전에 조금 미리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프타임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 많지는 않은데요. 돌발 상황 여파를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북창원 부근에 트레일러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창원 1터널 부근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수도권 구간이고요. 인천 쪽 북수원 부근에 고장난 차 있습니다. 광교터널 부근부터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서초 쪽으로 사고 발생했는데요.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뒤쪽 정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강변문호 구리 쪽의 이동 다시 어려워지고 있고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의 지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성수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어린이가 도박에 빠져서 치료를 받는 사례까지 나왔는데요.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불법 도박에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 실태는 어떤지, 또 과연 대책은 있을지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 도박 근절에 나서고 있는 시민단체죠. 도박 없는 학교 조호연 교장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뭐 청소년 도박이 심각하다 이런 지적이 최근 들어서 정말 계속되고 있는데 예. 실태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해 치의원에서 도박 중독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이 한 4,000명 이상으로 기록됐고요. 4,000명이요? 네. 예, 청소년 도박 이거를 이제 그 정부에서 조사한 이래로 단 한 해도 감소한 해가 없고 계속 30%에서 20%씩 증가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야, 한 해 20%, 30%씩 증가한다고 하면은 증가율이 엄청 가파른 건데 예. 지금 4,000명 정도를 기록했다고 하셨어요. 치료를 받은 게 그 정도면 실제로 도박에 빠져 있는 청소년은 훨씬 더 많겠는데요? 저는 치료받는 걸로 치면 도박하는 학생의 한 1% 정도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왜냐하면 치료라는 게 도박이 아무리 심해도 치료를 안 가요. 그러면 카운팅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조사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예방치원에서 자료를 하는 거는 거의 불특정 다수한테 무작위로 받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가 도박을 한다고 해서 도박한다고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도박 안 한다고 하지 거의 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하는 정부 자료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이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드러나 있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실제는 훨씬 심각할 것이다. 어쨌든 도박이 범죄인데 뭐 검거된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검거의 청소년들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훈방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보호관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뭐 보호관찰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하기 때문에 검거가 되더라도 구속은 안 돼요. 저희 도박업용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한 40명 정도가 전부 다 보호관찰을 받고 있어요. 아하. 역시나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거 지금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일각에서는 뭐 비행 청소년들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그냥 평범한 청소년들이 이렇게 불법 도박을 접해서 중독된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뭐 직접 이 교장님도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만나던 중에서 문제가 있거나 비행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는 애들은 극소수고요. 거의 다 평범한 아이들이고 저희한테 오는 학생들 중에서 전교 10등 안에 드는 친구들도 여러 명 있었고 그리고 전교 회장도 있었습니다. 전교 회장까지. 물론 뭐 그 학교 성적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교 회장을 하거나 상위권에 있다고 하면은 나름 뭐 쉽게 모범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학생들일 텐데. 맞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이렇게 도박에 쉽게 빠지는 거군요. 도박에 한번 빠지면은 그런 많이 똑똑하고 좀 그런 아이들이 한번 빠지면 깊게 빠지고 3개월 안에 학교를 그만둘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청소년들 이 불법 도박에 주로 어떤 경로로 이렇게 접하게 될까요? 처음에 친구들이 없거나 혼자 이렇게 좀 외톨이 같은 아이들은 무료 웹툰이나 무료 OTT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요. 근데 보통 친구들 교육 관계가 좋은 애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도박 사이트 그 링크가 갖고 있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도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카지노 사이트를 그냥 선택해서 갈 수 있을 만큼 백화점식이에요. 많아요. 학교 내에서는. 주변에 뭐 친구가 없는 친구들은 없는 친구대로 이제 뭐 혼자 이렇게 놀다가 빠지게 되고 많은 친구들은 또 많아서 더 쉽게 빠지게 되고요. 학생들이 유독 이렇게 불법 도박에 쉽게 빠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학교라는 그 학교라는 책 자체가 친구들도 많고 선후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아이가 재밌는 게 있다고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은 이게 퍼지는 속도가 일주일이면 거의 한 학급은 거의 다 돕니다. 그러니까 빠릅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빠르고 또 선후배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추천인을 가지고 총판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파급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학교라는 자체가 좀 도박에 좀 많이 퍼지게 잘 돼 있는 시스템이죠. 뭐 사실 생각해 보면 저도 학창 시절에 뭐 어떤 게임이 새로 나왔다, 어떤 놀이가 새로 생겼다 하면은 엄청 빨리 이게 유행으로 퍼지고 또 금방 또 사그라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도 많고 온라인 이런 뭐 환경이 너무나 발달하다 보니까 불법 도박 쪽으로 빠진 거군요. 단순히 청소년들 놀이 문화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놀이 문화를 치부할 수는 없지만 현실은 놀이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네. 아예 그냥 학교 가면은 도박이라는 게 그냥 거의 아이들이 노는 놀이 문화의 하나가 장착이 돼버렸어요. 예.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도박에 한번 빠지면 혼자 스스로는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게 뭐 사후적인 어떤 대책을 찾는 움직임들이 많은데 예방을 좀 잘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방 20년 동안 네. 청소년 도박 문제가 20년 전부터 불거졌던 문제입니다. 아, 오래됐군요. 20년 전부터 네. 교육부나 정부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예산을. 예. 그런데 예산을 집어넣는 게 20-30%씩 증액을 해서 집어넣고 네. 청소년 증가율은 20-30% 증가합니다. 아하. 그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네. 아이들 100명을 강당에다가 앉혀놓고 도박 교육을 시켜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듣고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애들이 5명이면 네. 도박이라는 게 그렇게 재밌어? 호기심을 느끼는 애들이 30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박 예방 교육을 듣고 호기심을 갖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박 예방 교육은 그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심각한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도박 예방 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히려. 왜 아이들 갑자기 호기심 많은 애들한테 왜 호기심을 주냐 이거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의 어떤 예방 교육이 조금은 잘못됐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 어떤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아이들은 공부만 하게 해야 되고 어른들은 정부는 아이들이 도박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자체를 파괴해야 돼요. 차단해야 된다. 차단이 아니고 파괴입니다. 차단은 네. IP 차단 같은 경우는 그거는 사기고 그렇게 네. 하면 안 되는 거고 차단은 될 수가 없는 건데 차단 자꾸 얘기하는데 정부에서 차단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계좌를 정지해가지고 그 사이트가 아예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 박자 더 빠르게 움직여서 예. 환경 자체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죠. 예. 사실 이 도박이라는 게 뭐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고 이게 어른들도 한번 도박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어렸을 때 이렇게 불법 도박에 노출되면 더 쉽게 중독되고 그만큼 끊어내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그 중독이라는 거는 처음에 한번 느꼈을 때 그 쾌감을 받는 그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강도가. 예. 어른 때 강도보다는 아이 때 강도가 훨씬 셉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만약에 도박을 해서 돈을 땄을 때 그 쾌감을 느끼는 그 쾌감은 어른이 돼서 그게 계속 남아요. 네네. 끊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청소년 때 도박 중독이 되면 어른이 돼서도 다시 도박을 하는 이유가 그 쾌감은 못 잊는 거예요. 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도박이라 그러면은 괜히 기분이 좋은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도박이 가장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조금 더 그 첫 기억이 더 강렬하게 남아서 더 오래 이게 갈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이 도박 문제가 단순 그냥 중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부모님은 뭐 집에 있는 돈을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게 가장 초보적인 거고 네. 그 진화가 되면 어떤 거냐면은 뭐 요즘에는 그 중고마켓 사기나 이런 당근마켓 사기 이런 거를 많이 해요. 온라인 사기를. 네. 우리 그 도박학교 아이들도 그게 가장 많아요. 그리고 뭐 절도나 이렇게 강도 막 이런 식으로 강력범으로 가지 않아요. 거의 그 정도는 안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들끼리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2차 범죄라는 게 저는 더 무서운 게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도박이라는 게. 네. 그게 2차 범죄에서 가장 큰 게 제가 볼 때는 학교 폭력입니다. 그리고 뭐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 일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까지 가담한다는 소식 뉴스가 있던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까지 하게 됐던 걸까요? 그 나쁜 사이트들이 아이들한테 포인트를 주면서 도박을 중독시킵니다. 중독시킨 다음에 이 아이를 총판으로 키워요. 그러면 한 아이가 총판이 되면은 학교에 가서 자기 밑에 또 총판을 키울 수가 있어요. 자기 밑에다가. 피라미드식으로 그 도박 수익금을 논아먹는 구조입니다. 이게 학교 내에 몇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아이들의 이게 잘 퍼지는 이유가 하루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친구들이 도박을 하면 자기는 하루에 몇십만씩 법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 이게 금방 퍼지고 이 총판들이 학교에 한 5명에서 10명만 있으면은 그 학교는 거의 카지노가 되는 거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리다 보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그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도박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이용된 계좌를 추적하고 또 고발하고 계시던데 이런 작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학부모님들이 꽤 많습니다. 네. 지금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전부 다 그 도박하는 아이들 부모님들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이 사이트를 이제 도박을 하면은 부모님들이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계좌를 계속 보내줘요. 계좌 정보를. 네. 가지고 보통 하루에도 한 40-50개씩 계좌가 계속 올라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희는 은행에다가 우선 협조를 해가지고 계좌 잠그는 게 먼저 하고 그리고 고발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보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저희가 대포 통장 잠근 것만 2,500개, 가상 계좌는 100만 개 정도 잠갔습니다. 예. 그 청소년을 전문으로 받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오픈 사이트들이. 네네. 그런 사이트는 한 80몇 개를 저희가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예. 물론 이런 뭐 개인의 노력 또 단체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나아가서는 이 도박 사이트를 접근 자체를 막는 차단 시스템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술적인 차단 시스템이라는 건 없고요. 예. 청소년 막는 거 쉬운 겁니다. 예? 쉽습니다. 막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는 게. 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도 많이 안 들어요. 거의 안 들어요. 정부에서 그 교육부나 그런 금융권이나 어느 정도 협업만 하면은 청소년 도박은 근절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네.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계속 돈 쓸 고민만 해요. 예산을 따와서 더 큰 예방교육을 만들고 또 예산을 따와서 아이들 무슨 프로그램 만든다고 해가지고 뮤지컬 만들고 이런 식으로 돈을 쏟아 부을 게 아니라 실질적인 아이들이 도박을 할 수 없는 환경 자체를 파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박 없는 학교 조호연 교장이었습니다. 자,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어반자카파의 그대의 고운 내 사랑 듣고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물건을 쓸 때 사용하는 표현을 가리켜서 단위명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입니다. 오늘은 단위명사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무 밑에 시옷 받침을 쓰는 무시란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는 생선을 묶어 세는 단위이기도 하고 미역을 묶어 세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무시라고 하면 생선 10마리를 뜻할 수도 있고 미역 10장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묻과 비슷한 것으로 한자 묶을 속자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생선 한 속은 묻과 마찬가지로 생선 10마리를 뜻하지만 김을 가리켜 말할 때 김 한 속은 김 100장을 이르는 것입니다. 김을 묶어 세는 단위로 톳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김 100장을 말하는 것이죠. 또 거리는 오이나 가지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로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50개를 이르는 것입니다. 가지 2거리는 가지 100개를 뜻하고 오이 3거리는 오이 150개를 뜻합니다. 그리고 길고 가느다란 물건에 한 주 만에 들어올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인 모숨이 있고 담배 한 모숨, 푸성귀 2모숨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단위명사 쾌는 북어를 묶어 세는 단위인데요. 한 쾌는 북어 20마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일부 서해안과 제주 등지에 내리는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전국 골고루 강하고도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서해안을 위시한 서쪽 중심으로 더 강하게 올 수 있겠습니다. 산사태, 하천, 범람, 급류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 전국 다다수 지역 총 20에서 80mm 정도 예상되는 가운데 시간당 20-30mm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와 서해 5도 또 호남 서부 지역에는 100mm 이상 이틀 동안 쏟아지겠는데요. 시간당 30에서 50mm로 매우 강하게 오겠습니다. 강수 집중 시간대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서울 및 수도권은 내일 새벽에 이미 그친 뒤에 오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은 오늘까지, 강원 산지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이 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서해 중부 먼바다, 서해 남부 먼바다의 물결이 3.5m 안팎으로 높겠습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을 위시해서 대부분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겠고 내일까지는 천문 현상에 의해서 바닷물 높이가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5도, 대구 28도, 전주 30도 등으로 남부지방 좀 무덥겠고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로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로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미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빛의 혁명을 통해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목표로 한 한반도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고 우즈베키스탄, 체코 정상과도 연쇄 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없다는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가 오늘 오후 첫 재판에 출석합니다. 법원이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김 씨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과 보석신문에도 중계방송을 신청해 이 재판도 공개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로 첫 소환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외교부와 심 전 총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세계에 소개했는데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었을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책임 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거라는 걸 강조를 했고요. 네. 특히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 END 이니셔티브를 소개했습니다. 예. 요게 약자를 딴 건데 합쳐서 말하면 END 그 끝내자 할 때 END 그렇죠. 이니셔티브가 돼요. 네. 그래서 END 익스체인지 교류, 노멀리제이션 관계 정상화, 디뉴클리어제이션 해서 비핵화 3단계 그동안 3단계 비핵화 얘기를 해왔던 거를 설명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흡수 통일 아닌 방식으로 한반도 냉전과 적대를 종식하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예. 연설 동안 대한민국이 33번 이 단어가 나왔고요. 네. 평화는 25번, 민주주의 12번, 한반도를 8번 언급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민주주의 회복하는 과정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를 해왔잖아요. 예. 국가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기조연설 마친 뒤에는 우즈베키스탄 체코 정상 등과 연이어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연설을 했는데 유엔을 향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맹공을 퍼붓어요. 네. 유엔 총회에 가서 유엔 면전에 대고 유엔을 네. 이제 비난을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기조 연설에는 자기의 성과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전쟁을 끝내려고 굉장히 바빴고 노력했는데 거기에 유엔은 안 보이더라라는 거였어요. 예. 유엔 그동안 뭐 했느냐. 그 무능하고 그리고 뭐 한다고 해봤자 강경한 어조의 편지를 보내는 거 정도인데 전쟁도 해결하지 못하고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행동이다. 그것은 곧 나다. 뭐 좀 이런 식의 얘기였던 거죠. 예. 근데 이 유엔의 존재에 대해서는 꾸준히 그동안 의문이 제기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안보리도 긴급 회의하고 그러지만 소집 뭐 회의 소집한다고는 하지만 규탄한다 이러고 사실 그렇죠. 그 후에 어떤 후속 행동이라든가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만을 드러낸 것이고 그리고 보통 이재명 대통령도 한 20여 분간 했었고 그래서 대통령들 통상 15분 안팎이 권고 사항이라고 해요. 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1시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연설에서는 그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예, 한반도 정세라든가 북한의 비핵화 이런 내용이 없었고 네. 주로 좀 러시아, 중국 견제에 주력을 했고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하고서 처음으로 연설총회 이번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첫 번째 대통령 됐을 때 첫 유엔 총회 그 연설 때 예. 그때가 김정은한테 막 로켓맨이다. 아. 예, 요럴 때였어요. 예, 예. 그래서 오늘도 봤지만 오늘은 언급이 없으니까 네. 외교가에서는 좀 상반된 분석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는 그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 아닌 거를 굳이 언급할 바에는 자기가 좀 눈에 가시적으로 보였던 성과라든가 아하, 예, 지금 더 긴박한 사안들을 다루는 것이다. 아하. 요게 조금 밀려났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있고 네. 또 도리어 일각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북미 간의 어떤 실무 접촉이 물밑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함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관측하는 시각도 뭐 살짝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유엔 총회에 오랜만에 또 고위급 인사로 배치를 했어요. 그동안은 그러지 않다가 이번에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고 수위를 어떻게 할지 이것도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한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기존 입장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항공기가 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한다면 해당 나토 회원국은 이것을 격추해야 된다. 나토의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토 회원국을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러시아에 대한 언급도 주목이 되는데 푸틴 대통령을 아직도 믿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알려주겠다라고 했어요. 뭐 아니다, 뭐 기다 아니다 이런 거 없이 좀 더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고 또 러시아 겨냥을 해서 러시아가 진짜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군사 강국이라고 하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전쟁 끝낼 수 있었던 건데 이기고 끝낼 건데 이렇게까지 길게 끄는 거는 되게 목적 없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뭐 비판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나는 푸틴하고 좋은 만남을 가졌다 뭐 이런 거였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대해서도 원래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너희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우리가 도와줘서 전쟁 끝내주면 땅은 어느 정도 뺏겨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이었잖아요. 그런데 포기해라. 그런데 미국이 나토에 무기를 공급할 거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지원을 받아서 승리를 할 거고 본래 국경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그동안 얘기했던 입장에서 좀 돌아선 배치되는 얘기를 한 거고 이러다 보니까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건지 이것 또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유엔 총회 관련된 소식들은 또 이어지는 대로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김건희 여사 오늘 첫 재판 출석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죠. 네, 오늘 오후에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첫 공판기일 갔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법원이 아시다시피 법정 촬영 허가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 정도 볼 것 같아요. 공판 시작하기 전까지만 촬영이 가능하고 진행하는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 김건희 여사 측이 내가 아직 증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준비기일 좀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곧바로 공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판은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 있는데 이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하고는 별건이에요. 따로예요. 왜 이번 재판은 뭐냐면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잖아요. 그 당시에 경호처도 그렇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 건입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이 이거는 출석을 한대요. 지금까지 쭉 안 했는데요. 특검 조사도 안 오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아무것도 안 나가고 있는데 이 새로운 사건 재판에는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날이 본인이 구치소에서 나가겠다고 한 그 보석 신청한 거 그 보석 신문도 함께 열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오는 걸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내란 특검이 부른 외환 혐의 피의자 소환 통보에도 이것도 또 불출석하겠다고. 오늘은 불출석한다. 그래서 사유가 있느냐 하니까 이유는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오늘 김건희 여사 첫 재판과 함께 김건희 특검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네. 내일은 특검 소환 조사, 그러니까 오늘 재판하고 나서 내일 특검 소환 조사고요.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기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청탁 등등을 조사하고 있고 이제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는 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 여기에도 수사를 또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특검팀이 최근에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예. 녹취록하고 이런 자료 받아서 내사를 했고 결국에 이건 정식 수사로 전환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련자 소환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당장 내일 학폭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네. 이 내용 잠깐만 보면 그 비서관 딸이 동급생의 각막을 훼손시킬 정도로 때렸는데 다른 처분 없이 출석 정지 정도로 끝났는데 그 시점에 김건희 여사가 웬일인지 이 교육부 차관하고 통화를 했다. 예, 요겁니다. 네. 그리고 또 특검팀이 조사하는 게 통일교 의혹이잖아요. 예. 어제 원래 권성동 의원 소환을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자기는 충분히 소명을 했다라고 하면서 불출석했어요. 네. 그래서 특검팀이 오늘 오후에 권성동 의원 다시 부르고 원래 오늘 한학자 총재 소환도 예정돼 있던 날이라서 예. 같은 날로 이렇게 겹치게 된 거예요. 아하. 그렇지만 특검팀은 아직은 두 사람 간의 대질 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또 추진하고 나섰어요. 이게 사실상 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이에요. 네, 이게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에요. 예. 이 개정안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등등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에요. 네. 또 전현희 의원은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법안도 또 따로 발의를 한 상태인데 네. 국민의힘은 이걸 두고 민주당의 수사기구를 만드는 거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를 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그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민주당이 또 정신 사나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는지 요거는 모르겠다. 네. 얘기를 했고 없었던 것 같았는데 결국에 교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전 상의가 없었기 때문에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모두가 좀 곤혹스러워했다라는 후문이 들려오고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당내 법사위원 측에 주의를 당부했다고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법사위원장이 그 추미위원장 필두로 하고 있잖아요. 네. 속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컨트롤이 좀 안 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면 굉장히 큰 사안이라서 네. 이게 공감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어쨌든 간 그 인지는 하고 있었어야 됐는데 네네. 오죽하면 이게 좀 서로 뭐 지방선거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질서가 안 잡히고 있다는 그런 감상이 들고요. 네. 어쨌든 간 일단 정청래 대표는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윤석열 이렇게 전 대통령들 언급하면서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나라인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러냐 이런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이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를 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지난달까지 집행한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 경비 내역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네. 이번 그 역대 정부 최초로 이렇게 공개가 된 거고요. 예. 집행 내역은 총 309건. 그러니까 7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 달 반 정도 되는데요. 네. 4억 6,422만 6천 원 썼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이 집행된 분야가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과 관리 유형이었어요. 여기에 1억 5,800여만 원 쓰였는데 네. 아무래도 그 거리 선거로 인수위도 없었고 취임하자마자 G7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있고 네. 관세 협상 미국하고 그렇게 그렇죠. 분주했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 정보에 촉각을 좀 곤두세운 게 보인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주요국 동향 정보 수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여기에 450만 원 쓰고 한미동맹 현안 정보 수집에 64만 원 쓰고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접촉한 흔적이 나왔다. 그런 평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인수위가 없었으니까 내각 진용 급하게 짜고 중차대한 외교 일정 준비했던 그 새 정부의 3개월이 특활비 사용처에도 엿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잠시 이 소식도 전해드려야겠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 둘째 아들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이 별세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향년 75세입니다. 네.
아버지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살아왔죠. 네. 그 김 전 대통령이 투옥됐을 때 제야 인사들하고 구명운동도 했고 부친의 그런 미국 망명에 동행을 하면서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본인이 국회의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는 김대중 기념사업회, 이거 사업회를 설립해서 부친의 유지를 지키는 데도 힘을 써왔던 사람입니다. 네. 김대중 평화센터는 아버지의 영광 뒤에서 모든 고난을 함께 짊어졌던 아들이자 민주주의를 향한 험난한 여정의 가장 든든한 동지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치러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박 소식인데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이 유엔 총회 계기로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중국이 강한 불만을 보였어요. 네.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다 케시 일본 외무대신 이렇게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어요. 유엔 총회 때문에 이렇게 다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3국 장관이 공동 성명을 내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안전 유지의 중요성 요걸 강조를 했고 또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해양 주장과 그런 주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정 간섭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비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미일한 3국이 대만 및 해양 문제에 관해서 제멋대로 얘기한 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을 먹칠한 것이다. 우리는 강한 불만을 표한다라고 밝혔고 네. 그러면서 이제 대만에 대한 입장. 대만은 분할 불가능한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다. 관련국들은 응당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어떤 형식으로도 대만 독립 또 분열 세력의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입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번 정부가 출범하고서부터도 계속 산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15일 날 우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재 근절을 위한 노동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노동부는 산재 근절은 노사 모두 이익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요. 네. 그런데 노동계나 경영계 모두 이 제도가 현실적 작동이 제대로 될까라는 데 의문을 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 재해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새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종합대책을 내놓게 된 계기를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발단인데요. 지난 7월 17일이었거든요. 그때 재연절에 대통령 국가 제1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사망 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가 씌워져 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끊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에서부터 좀 크게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네. 24년 산재로 인한 경제 손실이 38조 원에 이르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국가 예산의 약 5.8%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재해율이 1% 오르면 1인당 생산성이 연간 383만 원씩 줄어든다고 하니까 무조건 산재를
없애야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선진국 일본하고 독일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요. 3배에서 4배 정도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중이고요. 특히나 문제되는 거는 반복적으로 추락기임이라는 재래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 때문에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번에 끊어내야 되겠다라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참 이 산업재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산업재 발생 현황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줄고는 있어요. 근데 정말 미미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22년도에 644명이었던 사고 사망자는 24년에 589명으로 줄긴 했습니다. 감소폭이 그다지 크진 않죠. 근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전체 사망자의 60%가 50인 미만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시나 거기서는 추락, 기임, 부딪힘 같은 후진적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점은 뭐냐면 원천 노동자가 아니고 하청 노동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281명, 48% 정도인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50인 미만으로 더 내려가면요. 하청 노동자의 사망자 수가 72%까지 치솟게 됩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 형태의 종사자분들,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사망도 계속 늘고 있고요. 특히나 60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영세 사업장, 하청 노동자, 특수 형태의 고용 종사자, 외국인, 고령자 같은 취약계층에서 사고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후진적 사고가 아직 잦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산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뭐라고 보고 있을까요? 이번에 발표하면서 총 4가지를 집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에 따른 건데요. 첫 번째는 전체 사업장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노후 설비나 위험한 작업 방식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더라. 그래서 방치된 채로 지내다 보니까 사고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정부가 어떤 안전장비 지원의 그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전을 위한 지원 신청에도 부담이 되더라. 왜냐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의 담당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이 안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감독으로 넘어가니까 이 감독 건수는 1000명 정도 되는데 관리 대상 사업장은 200만 개 정도 돼서 촘촘한 감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위험의 외주화가 돼 있다. 그래서 안전관리 책임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되고 있다. 불법 하도급의 문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불법 재하도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사비, 안전관리비가 크게 삭감되면서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구 착용 같은 기본 안전조치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다음에 안전 주체로서 노동자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원청 중심으로 짜여진 의사결정 구조로 해서 하청 노동자는 빠지게 되는 거고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도 노동자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거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닌 거고 그다음에 또 급박한 위험 시 작업 중지권을 근로자한테 부과하고 있지만 이거 발동시키는 순간 부당한 처우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실제 사용도 안 되더라. 근데 네 번째는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데요. 법을 어겨도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더라.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적다 보니 사업주가 비용 절감이나 공기 단축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안전 투자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안전보다도 이제 돈을 택하는 경우가 돼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번 종합대책에서 그러면 좀 주목할 만한 특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서 아까 추락, 기임 방식 후진적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서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고요.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올립니다. 그다음에 원청 책임을 강화해서 공사비,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보장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정례 점검 실시해서 적발해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취약계층의 고령, 그다음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외국인에 대한 교육하고 작업환경 지원을 강화하고요. 네 번째는 재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안전보건 공시제, 작업 중지권 완화 등으로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를 넓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관을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불시 점검도 실시하고요. 반복 사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나 공공입찰 제한으로 제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자, 총 4가지 주요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 이야기 쉽게 이 핵심 내용 한번 요약을 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이 사망사고재해는 중대재해이지 않습니까? 네. 이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 해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고위험 현장 중심의 산재 예방에 모든 자원의 역량을 투입하겠다, 집중하겠답니다. 그다음에 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노동자는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해서 활동하게 하겠다. 네. 마지막으로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은 확실히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요. 개선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이라고 맞습니다. 전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요.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거치지 않고요. 사망자 수에 따라서 건설사 영업정지 기간도 늘어납니다. 영업정지. 네, 영업정지 기간도 늘어나고요. 또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 건설업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바꾸고 네. 이것 건설업 외 업종으로도 제재를 확대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공공 입찰에서 먼저 이제 실시되는데요. 이 공공 입찰에서는 사고 기업은 최대 3년간 입찰을 제한하고요. 낙찰자 선정 시에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신설해 감점하고 금융권 대출 심사와 한도를 엄격하게 규정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PF 대출과 분양 보정 심사에서 감점이나 보험 보증료 가산이 적용되고요. 네. 다른 보험에서도 보험료 할증이 되겠습니다.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공시 의무가 생기고 ESG 평가에 반영돼서 투자 제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비용을 아끼는 과정에서 이런 생명이 연관된 사고가 나고 있으니까 네. 돈으로 징벌을 하겠다.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 사고는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 있고 그렇죠. 네. 여기 덧붙여서 금융위원회에서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금융 분야 후속 조치 성격이라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15일 날 종합대책 발표하고 나서 이틀 만에 발표됐어요. 네. 중대재해 낸 기업은 금융보험에서 큰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이제 어떻게 이 현장에서 실현시킬까라는 구체적 방안이거든요. 네. 그거 보면 우선은 중대재해 이력이 직접 반영돼서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줘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대출 한도 감액이나 심지어 대출 중단 조항까지 약정에 포함시키겠답니다. 예. 투자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연기금이나 기간 투자가도 투자 결정 시에 이 기업의 중대재해 여부를 고려해서 판단하라고 개정되고요. 네. 배상 책임보험이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정료 보험이 있는데요. 최대 15%까지 할증시킵니다. 그다음에 기업 평가 점수를 최대 10점까지 감점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심사하겠다고 하고요. 네. 보정보험료도 요율도 추가 가산합니다. 근데 이렇게 처벌만 하지 않고요. 만약에 안전설비에 투자하거나 안전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오히려 반대로 대출 금리나 한도 보증료를 우대받는 인센티브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자발적 예방 투자도 유도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상벌 양쪽에서 맞습니다. 네. 이 소규모 사업장 안전 확보에 또 집중 지원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구체로 어떤 게 추진되나요? 정부는 이제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50억 미만 건설 현장에서 이제 집중 지원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 품목 늘리고 최대 지원율을 90%까지 올립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지정하지 않고 지원 물품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직접 그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신청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 이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신청에 미온적이다라는 걸 반영돼서 서류 그 서류 절차도 간소화해서 더 빨리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스마트 안전 장비 보급하고요. 특히나 영세 사업장에서는 무상 컨설팅을 확대해서 현장의 안정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자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예방 감독 강화 방안 이거 어떻게 운영됩니까?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증원과 연계해서 감독 사업장을 28년까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만 7만 개까지 늘리겠다. 네, 이건 대폭 확대하는 거라서 사각지대 해소하겠다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시에 순찰 점검하고요. 네. 안전일터 신고센터 연계해서 즉시 확인하고 개선 지도체계 갖추겠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감독하겠다는 건데요. 네. 지자체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점검 권한을 위임해주겠다. 그래서 3만 개소를 점검하게 하고
하고 지역별 특가 예방 사업을 통해서 지붕공사나 벌목공사, 벌목 작업 등의 지역 다발 사고에 집중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자체가 이제 감독 역량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 역량과 경험이 있는 그 퇴직자와 노사단체에 있는 1,000명을 안전 지킴이로 위촉 또는 고용한다고 해요. 네. 거기에서 영세사업장 또 18만 개소에 집중 투입해서 예방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앞서도 언급 드렸지만 건설 현장에서 이 불법 하도급 이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정부가 여기에는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점검하고 처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토부하고 노동부가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정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례화해서 적발되면 벌점 부과하고 형사처벌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인명사고 나면 건설업 등록 말소 기간이 현재 5년 내 3회 이상이라고 하면 이제 등록 말소 기준이 되는데요. 현재 5년 내에 3회 이상이면. 근데 이걸 더 엄격하게 한번 고쳐보겠다고 일단은 나온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원청, 하청 모두 책임을 확대해서 위반 시 행정 처분하고 덧붙여서 벌칙도 강화하고요. 네. 더더군다나 이제 공공기관 하도급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이 수급인 선정할 때 최근 3년간 산재 발생 현황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적격 업체만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뭐 다양한 처벌 방식들,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새롭게 도입되는 신고 포상제, 이거는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현장의 위험을 보고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 일터 신고센터를 개설했는데요. 일단은 신고 접수되면 즉시 현장의 점검을 통해서 위험 요인 개선하고 뭐 다른 그 조치를 바로 지도한다고 합니다. 또 뭐 더더군다나 산재 위험을 은폐하거나 뭐 정부 명령 불이행했다는 걸 신고하면 건당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해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여기에 덧붙여서 뭐 정부하고 경제단체, 업정부 협동체가 함께하는 뭐 안전문화 확산 추진탄을 운영해서 우리 경영자들이 뭐 이런 산업안전 인식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답니다. 네. 이번 종합 대책을 두고 이게 현실화 가능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동계, 경영계 어떻게 이번 대책 평가하고 있을까요? 사실 각자 긍정과 우려가 나뉘고 있습니다. 노동계하고 시민단체는 역시나 영세사업장이나 하청노동자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가 됐고 작업중지권 확대 등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계 같은 경우는 과징금,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한 등 제재가 과도하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위협받는 상태이다라는 말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예방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데 너무 처벌 중심이라서 여기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이행이 어렵고 뭐 대책의 세부 기준이 일단 모호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재하고 지원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 여기서 이제 현장에 맞는 실행 계획이 마련돼야 그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이제 학계의 목소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정부가 산재 근절을 위해서 새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노래 듣고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함께 들어봤고요. 그 사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893님,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속지주의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비자,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물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셨다고 하더라도 일하다 근로자로서 다치면 다 보상이 됩니다. 심지어는 불법 체류자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다입니다. 2282님, 저는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노동자의 처벌 조항은 빠져 있네요. 작업자들 달래서 보호구 착용시키고 결국 똑같은 반복인데
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했을 때 경고를 하고 또 이 경고가 누적됐을 때 퇴출하고 이 현장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뭐 첫 번째로 노동자 처벌 조항 빠져 있다는 아쉬움을 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법은 노동자를 처벌하지 않고 회사만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이 그 직장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반복적인 이 행동을 계속 보호구 착용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이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분들의 뭐 경고나 뭐 누적시 이런 퇴출도 좋지만은 역시나 이게 더 하면 이 징계권을 발휘해서 그 조치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죠. 고용을 안 하시면 되겠죠. 징계권을 발휘해서 일을 못 하시게 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인사권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간에 있는 안전관리자로서는 조금 어떤 고충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무수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서 그 한 명, 두 명 어떻게 내가 다 하냐 이런 그 심정도 이해되시거든요. 그런데 관리해 주셔야 돼. 관리해 주셔야지 나중에 중대재해 예방에서도 의무를 다하신 게 될 수 있거든요. 그 고려 요소가 됩니다. 네. 자, 2450님.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지금 퇴사한 상태거든요. 산재 처리 되나요? 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산재 발생일로부터 시효는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내로 신청하시면 돼요. 퇴사 여부가 중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퇴사하신 상태에서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내라고 하시면 신청해서 그 산재 처리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늦어질수록 어떤 그 다친 거에 대한 증빙력 그게 약해질 수 있죠. 그래서 빨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년 이내긴 한데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당연히 빨리 하셔야죠. 유리하다. 맞습니다. 자, 이분들 가운데 2282님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쿠폰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세모정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오늘도 시내21 이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보통 뭐 필독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뭐 흔히 세계 고전 명작 같은 작품들이 또 포함이 돼 있기도 하고요. 오늘 이야기할 책도 이렇게 좀 긴 시간이 흘러도 계속 사랑받는 고전 필독서라고요. 네, 오늘은 작가 한 명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살펴보다 보니까 헤르만 헤세 작품들을 최근에도 꾸준하게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헤르만 헤세의 소설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전 필독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첫손에 꼽히는 작품들이기도 하고 데미안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좀 청춘 소설 같은 느낌으로 자기 인생 소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데미안 이 작품은 원래 이 헤르만 헤세가 다른 이름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1919년에 에밀 싱클레어라는 필명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네, 당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소설입니다. 네. 사실 이 싱클레어라고 하는 이름이 주인공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주인공 이름으로 작가가 책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읽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 사람 누굴까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두고두고 이야기되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싱클레어라고 하는 주인공은 이제 소설에서 10대를 거의 관통하면서 20대까지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데미안이라고 하는 친구를 알게 됩니다. 근데 데미안은 싱클레어보다는 약간 나이가 몇 살 더 위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시기가 1차 대전 이후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같은 학급에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나이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성서에 등장하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이제 성서에서 카인과 아벨이라고 하면 카인은 죄인이다라고 이제 항상 가르치는데 그렇죠. 이 친구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거야 같은 식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는 절대적인 세상의 진리 같은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선악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성서에 나오는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문제는 이 친구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카인이 죄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카인이 받은 표식이 죄의 표식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야? 같은 식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 싱클레어는 그때부터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싱클레어가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이 이 소설에 담겨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데미안이 보여주는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보통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잘 컸다라고 생각할 때는 부모 말 잘 들으면 잘 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자리에 애가 있고 엇나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 애가 커나가면 잘 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설에서 싱클레어는 원래는 그렇게 크던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면서 부모가 모르는 비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짓을 하는 게 먼저라기보다는 부모가 모르는 비밀을 갖는 거. 그러니까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부모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부모가 모르는 세계를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잘 클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제목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데미안하고는 대체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일까? 이 둘은 그러면은 평생 친구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은 결국은 크면서 둘 사이가 벌어지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게 만들면서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로 갑니다. 뭐 데미안이라고 하면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또 뭐 대표적인 문장들도 참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소설 안 읽으신 분들도 이 문장은 정말 뭐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쓰여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데미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아이디 같은 거 만들 때 데미안, 아브락사스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책에 나오는 문장들이 좋아서 이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라는 문장 자체가 갖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환영하는 세계에 안전하게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알에서 깨어나오려는 것 같은 절박함을 가지고 무언가가 되는 것,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런 문장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책입니다. 네. 아까 이 필독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보통 뭐 10대 때 이렇게 필독서라는 이유로 데미안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뭐 그랬고. 근데 이게 성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 읽으니까 또 약간은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고, 내가 어릴 때 이 데미안을 읽은 거는 모두 이렇게 읽은 게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성인이 되고 읽었을 때 또 어떤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시는지들 궁금하네요. 저도 이 책 어렸을 때 읽을 때는 뭐 데미안이라고 하면 그래, 주인공이 성장하는 이야기지, 거기에서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관계를 맺는 이야기지, 뭔가 멋있는 문장이 있었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는 되게 신기하게도 어릴 때는 이 책에 그 또래들만 기억나거든요. 근데 다시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나옵니다. 부모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싱클레어가 알고 지내는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게도
이제 이를테면은 처음에는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제 음악 하는 이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서 싱클레어가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다 깨달음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래 나도 이렇게 생각해봐야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둘이 대화를 오랫동안 하고 그다음에 싱클레어 자신이 성장하게 되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은 같은 얘기 반복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목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런 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치 나이 든 사람들 한 얘기 또 하지 않은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은 사람으로서 이거를 볼 때 느껴지는 보니까. 오싹함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고 나도 한때는 달라지고 싶었고 그런데 결국은 저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이 어린 다음 세대를 보면서 같은 얘기 반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이를 먹은 것이 주는 그런 눈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장하면서 우리가 각자 써낸 어떤 자기 자신의 설명서를 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 또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데미안 책 같은 경우에 필독서일 뿐만 아니라 스테디셀러로 여전히 또 사랑을 받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데미안 같은 경우는 정말 신기하게도 이 1919년부터 해서 그렇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항상 당대의 청년들이 좋아하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테면은 불과 몇 살만 차이 나도 저 사람 한 얘기 또 해 같은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00년 된 이야기가 지금의 젊은이들에게도 계속 새롭다라는 생각을 줄 수 있고 심지어는 그런 깨달음을 주고 여러 번 읽는 독자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한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나 자신이 성장하고 싶다라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 나이와 관계없이. 그럼 나를 쇄신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 그다음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같은 것들도 소설을 읽다 보면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대를 뛰어넘어서 꾸준하게 사랑받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싱클레어하고 데미안의 관계에 대해서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 소년들끼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 뭔가 미묘한 우정보단 더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또 우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신기한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또 50년 후에 이 데미안이 사람들에게 어떤 책으로 남아 있을지도 또 기대가 되고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그리고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이 데미안 또 어린 왕자는 세월이 지나서 읽을수록 깊이가 더 다르다 이런 말씀도 진짜로.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다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읽으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읽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다릅니다. 다른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꼭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마지막으로 읽어본 게 10년 넘은 것 같거든요. 벌써.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다음으로 이야기할 헤르만 헤세의 작품 어떤 걸까요? 시다르타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이 역시 또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헤르만 헤세라고 하면 원래 데미안 원탑이었어요. 데미안 읽으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작품 유리알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헤르만 헤세라고 하면 데미안 아니야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한 2, 3년 동안에 이 시다르타가 정말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부분인 거죠. 어떤 지금의 독자들에게는 헤르만 헤세는 시다르타의 작가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한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작품 역시도 지금 100년 지난 작품인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시다르타는 인도의 청년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소설입니다. 깨달음을 찾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맨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이야기가 쭉 상승하는 그런 곡선을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는 뭐 안 좋은 일도 경험하고 좌절도 하고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작품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중반쯤에 나오고요. 네. 그 이후에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네, 그럼 뭐냐 하면 일단은 인도의 청년 시다르타는 굉장히 좋은 집안에, 그러니까 인도의 계급 중에서 최상위 계급인 브라만 계급의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모두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다르타가 이렇게 세속에 찌들어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무언가 깨달음을 구하게 되면서 이제 출가를 합니다. 예. 석가모니를 만나요. 석가모니는 바로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인 거죠. 네. 근데 이 석가모니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다르타는 좀 약간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경험하고 깨달았는데 나는 말만 들어서 깨달을 수가 있나? 경험을 하고 깨달아야 진짜 깨닫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진짜 깨닫기 위해서 뭐 정말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뭐 여자도 만나보고 돈도 벌어보고 예, 도박도 해보고 거의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다 경험을 한 다음에 이것들이 다 무상하다라는 정말로 깨달음을 얻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다르타가 정말로 이 내 마음에 있는 집념 혹은 원념 같은 것들을 어떻게 꺼내내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후반부에 이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약간 요즘에 종교가 없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종교가 없는 것과 무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너무 세속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런 것을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들께는 이 책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좀 깨달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좀. 그거 좀 신기하죠. 네.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돼요. 근데 사실 현대 사회가 혹시 SNS 하시나요? 거의 안 하긴 하는데 네. 네. 어쩔 수 없이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일 때문에라도 해야 되는 네.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일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는 운영 안 해도 다른 사람 거 보는 경우는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항상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네. 항상 그 상대적인 지표 안에서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적인 가치,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을 사실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깨닫는 계기를 갖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요즘 뭐 북클럽 같은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데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으면 네네. 더 좋은 책일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할 얘기도 되게 많거든요. 두 권 다 그렇습니다. 데미안도 그렇고 시다르타도 그런데요. 읽으시면 같이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념 같이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권의 책 소개를 해드렸지만 뭐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또 오랜만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책들 100년이 넘은 이 책들이 과연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10년 후의 청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10년 후에 우리에게는 다시 읽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런 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 헤르멘 헤세의 책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